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938년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그의 딸 안나가 간신히 나치의 손에서 벗어나 비엔나에서 런던으로 간 직후 클라인 추종자들과 안나 프로이트의 추종자들 사이의 논쟁은 절정을 이루었다. 영국 정신분석학회 안에서 이 두 세력은 이론과 기법 양쪽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서로를 힐난하는 논쟁들을 계속했다. 그 결과로 학회는 갈라지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인 독립주의자들은 페어베언과 위니컷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영국 정신분석학회의 분열은 현대 대인관계 정신분석학회 내에 골을 깊게 했고, 여기에서 영국 정신분석학회 분열은 현대 대인관계 정신분석학회 내에 골을 깊게 했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원서의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The schism within the British society broadened into a deep rift with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psychoanalytic community.
그래서 여기서 현대 대인관계 정신분석학회 내에 고를 깊게 했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번역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국 정신분석학회의 분열은 현대 국제 정신분석 공동체 내의 깊은 균열로 확대되었으며 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인 학파는 이념적, 정치적, 교육적, 임상적으로 프로이트 학파 정신분석학자들로부터 갈라서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 미국 정신분석학계를 지배한 것은 프로이트 학파 자아심리학이었다. 우리가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자아심리학은 안나 프로이트의 연구에 의해 대부분 형성된 것이었다. 영국 학회 내의 클라인 학파가 안나 프로이트 학파와 분리되어 나오자 미국 쪽에서는 클라인의 연구들에 지속적인 반감을 표시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신분석가들은 클라인의 이론을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대충 지나쳐버리게 되었고 클라인파 지지자들 역시 다른 학파들의 이론적 발전으로부터 고립되게 되었다. 마음에 대한 클라인의 이해가 프로이트의 이해와 얼마나 다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충성의 문제와 기술적 용어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중심 갈등이 비밀 및 자기 기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유아기 성생활의 절정인 오이디푸스기에 형성되는데 이 시기에 속하는 5, 6세의 아이들은 강렬하고 위험스러운 근친상각적 소만들과 씨름을 한다. 클라인은 보다 어린 시기의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좀 더 나이 든 아이들에 관한 프로이트의 가정들이 훨씬 더 어린 아이들과 심지어는 영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보다 초기의 발달 단계에 적용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기에도 근친상간적 연합의 환상과 무서운 자기 처벌의 환상이 보다 원시적이고 기묘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클라인이 프로이트의 주장을 시기적으로 앞선 발달 단계에 적용한 것만은 아니다. 클라인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 관점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녀가 발견한 유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오이디푸스적인 드라마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환자들은 성인들이었고 갈등스럽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았지만 비교적 현실 인식이 가능한 사람들이었다. 1920년대와 30년대 클라인의 사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자들은 주로 어린이들이었고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장애가 심한 경우였다.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했던 프로이트는 전반적인 정서적 위축을 수반하는 정신병이 억압된 오이디푸스적인 소원들과 두려움들을 분석가에게 전이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석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클라인과 그의 동료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얻어진 기법들과 통찰들을 성인 정신병 환자들에게 적용하였다. 클라인이 이해하기로 그들의 철수 행동과 괴상한 행동들은 어린이의 놀이에서 목격된 공포들을 회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들이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거친 후에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마음의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에게 마음은 숨겨진 장소들과 금지된 계획들이 있는 곳이다. 클라인은 비공식적이지만 더욱 극적인 방식으로 프로이트가 그린 마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마음을 원시적인 환영 같은 이미지의 환상 그리고 공포가 끊임없이 표류하며 만화경처럼 흘러가는 것으로 보았다. 클라인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애 정신도 항상 불안하고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정신병적 불안을 안고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동물적인 소원, 보복의 두려움, 죄책감과 씨름을 하는 존재로 보았다. 클라인은 인간을 멸절에 대한 깊은 공포와 완전히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씨름하는 존재로 보았다. 멜라니 클라인과 안나 프로이트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어린이의 마음을 분석적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대립된 채 남아있다. 클라인은 성인의 마음이 그녀가 이해한 아동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성인의 마음은 정신병적인 공포로 점철되어 있으며 불안정하고 역동적이며 유동적이고 항상 깊은 분석적 해석에 대해 반응한다. 자아심리학파는 성인의 마음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이고 자아의 능력과 방어들로 계층화되어 있다고 본다. 자아심리학자에 의하면 성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의 해석은 표면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심층적인 쪽으로 가야만 한다. 클라인 학파는 자아심리학이 정서생활의 피상적 차원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비난한다. 자아심리학자들은 클라인 학파가 환자들에게 거친 해석을 하면서 환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용어로 그들을 압도한다고 비난한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현대 클라인 학파와 자아심리학 출신의 일부 미국 학자들 사이에 화해 조짐이 보인다. 정신분석학적 사고 발달에 끼친 클라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그녀가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고 부른 개념들일 것이다. 클라인이 이 두 상태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이론이 지닌 몇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의 임상 사례를 들고 그것을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는 클라인의 이론으로 해석해 보려고 한다. 네, 좋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안내를 받으시고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나누고 심화하면서 또 가보죠. 우리 그림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프로이드가 보는 마음의 세계와 또 이 멜라니 클라인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거나 인상적으로 다가오나요? 최근에 다시 그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동관 선생님 얘기부터 좀 듣죠. 우리의 마음을 프로이드가 이해하는 마음과 클라인이 이해하는 마음 어느 쪽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클라인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 몇 년 전에 전시회 한 번도 잘 안 가다가 한번 우연찮게 그 예술의 전당 가서 그림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약간 좀 뭐랄까 충격? 네. 저는 막 이렇게 눈물도 흐르고 뭐 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데 쭉 그런 게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관심이 가지게 됐는데 그때 화가가 베르나르 부페라는 사람인데 뭐랄까 주로 해골 막 사람 막 이렇게 뭐 껍데기 다 벗겨진 듯한 모습 그리고 이런 그런 그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뭔가 자극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이 훨씬 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또 다른 선생님도 얘기를 좀 나누실까요? 저는 대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제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이해하고 이 정신분석 수업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이해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대상관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제 심리 상태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뜻이에요, 사실. 예, 제 삶에서 이전에 제가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충동 아니면은 또 남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거절 못하는 뭐 이런 일련의 어떤 저의 성격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대상관계의 어떤 파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제 흐름 같은 거는 그런 대상관계에서 조금 아까 교수님께서 셀프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어가 조금 저한테 와닿는 게 저는
계속 이 흐름 자체가 저 자신의 어떤 저 자신과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대상관계가 굉장히 여러 측면이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대상관계의 파편에서 저 자신과의 관계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이루는 그런 여정같이 느껴지고, 아까 지금 맨 마지막에는 교수님께서 또 프로이트 예술의 얘기를 들으면서 프로이트와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요즘 와서 다시금 예술에 대해서 제가 학부에서 그거를 서양화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예술가 기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도 예술 쪽을 가까이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굉장히 예술이라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제 삶에 굉장히 깊이 갑자기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프로이트의 어떤 삶의 충동, 죽음의 충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술행위 하나하나 그리고 예술작품 하나하나에서 삶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을 동시에 그려져 있는 그 아주 그냥 그 역동 같은 것들이 제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도 사실은 어떤 성적 리비도 가지고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의 사상이 그 프로이트가 그 의도한 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예술과 맞물리면서 또 대상관계는 대상관계대로 프로이트는 프로이트대로 굉장히 다채롭게 그 제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어쩌면 대상 따로 그리고 자기나 자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합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대상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건데,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아 방식의 의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불편해서 갔을 때는 내가 불편한 부분은 닥터를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전공한 사람만 만나야 얘기가 되죠. 근데 옛날에 한의사를 만나면 내가 어느 곳에 아프거나 이 전체를 진맥해내고 선생님은 이런 쪽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대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기계의 힘을 빌려서 모든 것을 수치화되지 않은 것은 진단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종합해낸 능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 통합적으로 보다 보면 아주 세세하게 봐야 될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어느 하나가 옳은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서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분석에 능하고 동양 사람들은 종합에 능한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쳐지지 않고는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쩌면 분석해내고 쪼개고 하는 것에는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동양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역설적인 사고를 굉장히 잘 하죠. 어떤 면에서는 A라고 하지만 A 안에 A 아닌 것이 숨어 있어서 A도 A고 B도 A다. 뭐 이런 어떤 역설적인 사고방식들을 가끔 사용하지요. 그래서 어떤 심리현상을 깊이 이해해 나가는 데는 처음에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보는 데는 동양적인 어떤 패러닥시칼한 역설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는 동양적인 사고에 우리가 좀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프로이트 사상과 그 멜라니 클라인을, 근데 일단은 문제 발생의 원인 지점에서 집약적으로 힘들게 통찰하는 부분에는 프로이트적인 측면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원만하게 해서 가용 범위가 넓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런 쪽이 훨씬 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여요. 실제 한국에 또 대상관계 이론이 소개되면서 그런
아주 좋은 순기능들을 해왔고 그런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대상관계 이론과 또 다른 이론까지 종합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대상관계 이론이 중요한데 대상관계도 정신분석의 큰 틀 안에서 이해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